70년 전 전쟁의 폐허였던 이 땅이 지금은 미국까지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명문 사립학교 윈저 아카데미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일입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AI 교육 수학여행을 두고 학부모들이 강력히 반발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한국전 참전용사의 손녀인 학생회장 클라라 윈슬로.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건 70년 전 폐허와 굶주림의 기억뿐이었습니다. 클라라야, 한국은 내가 본 곳은 폐허였다. 굶주린 아이들이 깡통을 들고 구걸하던 곳이야. 그런 편견과 두려움을 안고 떠난 한국 여행. 하지만 그들이 목격한 건 상상을 뛰어넘는 충격이었습니다. 10분 만에 끝나는 AI 자동 입국 심사, 무료로 떡볶이를 나눠주는 을지로. 할머니의 따뜻한 정,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 꿈을 위해 스스로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까지.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할 나라는 한국일지도 몰라. 미국 학생의 이 고백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들이 미국으로 돌아가 버린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클라라의 입장이라면 한국전 참전용사 할아버지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행을 강행했을까요? 아니면 안전을 위해 포기했을까요? 한국 여행 강행한다라면 한국 대박을, 안전상 포기한다라면 한국 최고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정말 궁금합니다. 편견이 존경으로, 무시가 감탄으로 바뀌는 기적 같은 이야기. 작은 나라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진짜 실력,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윈저 아카데미 학생회장 클라라 윈슬로입니다. 그날 밤 학부모 비상회의는 완전한 전쟁터였어요. 한국이라니 말이 됩니까? 이 에단의 엄마 캐롤라인 콜맨이 목청을 높였습니다. 북한과 휴전 중인 위험한 나라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겠다는 거죠? 강당이 술렁였어요. 제가 3개월간 준비한 AI 교육 수학여행 계획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요. 게다가 한국은 AI로 국민을 통제하는 감시 국가라고 들었는데. 캐롤라인의 말에 몇몇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사실 할아버지 때문이었어요. 클라라야, 한국은 할아버지 로버트 윈슬로 대령은 며칠 전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본 곳은 폐허였다. 굶주린 아이들이 깡통을 들고 구걸하던 곳이야.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국전 참전용사인 할아버지는 그 기억을 평생 안고 사셨죠. 그런데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캐롤라인이 지역방송에 나간 거예요. 한국은 AI 세뇌 국가입니다. 방송에서 그녀가 외쳤죠. 우리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만들려는 음모라고 생각해요. 이 발언이 뉴스로 나가자 학교 전체가 뒤집어졌어요. 온라인 댓글은 폭발했고 반대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제시카가 속삭였어요. 클라라 정말 안전할까? 무서워. 마이클은 더 직설적이었죠. 작은 나라가 뭘 하겠어. 그냥 관광이나 하고 오자. 에단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엄마 말이 맞을지도 몰라.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학생회장으로서 모두를 이끌어야 하는데 정작 제가 확신이 없었거든요. 할아버지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폐허, 굶주림, 전쟁의 상처. 마지막 학부모 회의에서 캐롤라인이 소리쳤어요.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만들지 마라.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두려워도 가야겠다고.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본 그 나라가 정말 지금도 그런지 아니면 뭔가 달라진 건지. 저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당황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서려는데 AI 자동 심사 부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로봇팔이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 카메라가 빠르게 움직였죠. 10분이면 끝난대. 가이드 김도윤 씨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AI 자동화 시스템이 발달했어요. 에단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감시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편의를 위한 거죠. 도윤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정말 10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미국에서는 1시간도 걸리는 일이었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로봇이 우리 짐을 나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얀색 둥근 로봇들이 캐리어를 따라 굴러가며 안녕하세요, 따라오세요라고 말했죠. 제시카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와, 진짜 로봇이 말해. 마이클은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거 아니야? 진짜 편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저는 느꼈어요. 뭔가 다르다는 걸. 일본 공항처럼 차갑지도 않고 중국 공항처럼 복잡하지도 않았거든요. 실시간 통역 키오스크 앞에서 제가 영어로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고 물었더니 즉시 한국어로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고 번역됐어요. 그리고 화면에 길 안내까지 나왔죠. 이거 정말 신기하다. 제시카가 감탄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잖아. 공항 직원들도 달랐어요. AI 시스템이 빨라서 여유가 있는 건지 모두가 웃으며 도움을 줬습니다. 한 직원분이 제가 길을 헤매는 걸 보고 직접 와서 안내해 주셨거든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한국 여행 즐겁게 하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본 한국과는 정말 다른 것 같다고. 기술이 발달했는데도 따뜻함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버스에 오르면서 애단이 중얼거렸어요. 생각보다 괜찮네. 빠른데 따뜻하기도 하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편견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는 걸. 마이클도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거든요.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은 효율성과 인간미를 동시에 추구해요. 빠르지만 차갑지 않게 만드는 게 목표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인 건가? 이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줄 진짜 모습 말이죠. 버스에서 내리자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을지로예요. 애단이 의아해했어요. 관광명소도 아니고 문화재도 아닌데 왜 여기죠? 도윤 씨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을 정말 이해하려면 화려한 곳보다 이런 곳을 봐야 해요. 여기가 진짜 한국인들이 사는 모습이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가난한 한국의 흔적을 찾고 싶었거든요. 을지로는 70년 전만 해도 폐허였어요. 전쟁 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작은 공장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도윤 씨의 설명에 우리는 집중했습니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니 양쪽으로 작은 가게들이 빼곡했어요. 김치 냄새가 코를 찔렀고 제시카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냄새가 너무 강해. 이게 정말 한국 문화야. 그런데 한 할머니께서 저희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주름진 얼굴에 온화함이 가득했죠. 어머, 외국 학생들이네. 어서 와요. 할머니가 손짓하시며 떡볶이 가게로 안내하셨습니다. 도윤 씨가 번역해 주셨어요. 할머니께서 맛있는 떡볶이 드시라고 하세요. 이분들이 바로 한국을 일으켜 세운 분들이에요. 우리는 플라스틱 의자에 둘러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빨간 국물이 끓는 냄비에서 떡볶이를 건져 올리셨어요. 김밥도 썰어서 접시에 담아주셨죠. 얼마예요? 제가 물었는데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돈은 됐어요. 처음 온 손님들인데 뭘. 도윤 씨가 번역하자 우리는 모두 놀랐어요. 마이클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거 세뇌 아니야? 공짜로 주는 게 이상하지 않아? 이게 바로 한국인의 정이에요. 도윤 씨가 설명했습니다. 돈보다 마음이 먼저인 문화죠. 특히 먼 곳에서 온 손님들에게는 더 그렇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떡볶이를 맛봤습니다. 매웠지만 달콤하기도 했어요. 이상하게 중독성이 있었죠. 맛있어요. 제시카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할머니께서 크게 웃으시며 더 많이 주셨어요. 다른 상인분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호떡 아저씨는 갓 구운 호떡을 주셨고 김밥 아주머니는 단무지를 더 가져다 주셨어요.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멀리서 왔는데 당연하지. 우리나라 음식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도윤 씨가 덧붙였어요. 이분들이 한국을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가난해도 마음 많은 부자였던 분들이죠. 그때 우리에게 제안했어요. 할머니께 한국어로 인사해보세요. 안녕하세요라고요. 안녕하세요.
우리의 어색한 발음에 골목 상인분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아버지가 본 굶주린 땅에서 이제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됐구나. 전쟁기념관 입구에 서자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거대한 조각상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여기서 한국의 진짜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도윤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픈 과거지만 이걸 알아야 지금의 한국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전시관에 들어서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폐허였다. 굶주린 아이들이 구걸하던 곳이야. 첫 번째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폭격으로 완전히 파괴된 서울의 모습이었어요. 건물은 뼈대만 남았고 사람들은 천막에서 살고 있었죠. 제시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이런 곳이었어? 완전히 폐허네. 더 충격적인 건 아이들 사진이었습니다. 뼈만 앙상한 아이가 깡통을 들고 서 있는 모습.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장면과 똑같았어요.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억이 사실이었구나. 정말 이렇게 가난하고 절망적인 나라였던 거야. 영상관에서는 더 참혹한 장면들이 나왔어요. 피난민들이 짐을 이고 지고 걷는 모습, 폭격 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 마이클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지금처럼 됐을까? 그런데 전시관을 돌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사진 속 사람들의 눈빛이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1953년 휴전 후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어요. 도윤 씨가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죠. 제시카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그럼 지금도 이런 나라가 안전할까?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이잖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발전했잖아. 어제 본 공항이나 을지로 할머니들 생각해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할아버지의 기억은 맞았지만 동시에 뭔가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도 느껴졌거든요. 마지막 전시실에서 현재의 한국 모습이 나왔어요. AI 기술, 반도체, K-팝까지. 70년 만에 이런 변화라니. 전쟁의 폐허에서 AI 강국까지. 패널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단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70년이면 우리 할아버지 세대잖아. 한 세대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본 건 할아버지의 폐허 기억이었어.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건 미래야. 전시관을 나오면서 도윤 씨가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 역사를 잊지 않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죠.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어요. 같은 하늘 아래에서 70년 전에는 폭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평화로운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의 기억과 현실이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둘 다 진실인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강남의 한 고등학교에 도착한 시간은 아침 7시 30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인데도 학교는 이미 활기찼어요. 자율학습 시간이에요. 도윤 씨가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와서 공부하는 거죠. 교실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학생들이 조용히 책을 펼치고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감독하는 선생님도 없는데 말이죠. 한 학생이 우리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늘이에요. 하늘이는 우리 또래였지만 뭔가 달랐어요. 눈빛이 또렷하고 목표가 확실해 보였거든요. 지금 뭐 하고 있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미적분 문제 풀고 있었어요. 의대 가려면 수학이 중요하거든요. 하늘이가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에단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거야? 아니면 억지로 하는 거야? 아니에요. 하늘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꿈 때문에 스스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의사가 되고 싶거든요. 하늘이는 자신의 공부법을 보여줬어요. 고난도 수학 문제를 척척 풀어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강요하시는 거 아니야? 마이클이 계속 의심했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저희 집은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이 공부보다 일찍 취업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저는 꿈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 말에 우리는 모두 충격받았습니다. 부모의 반대에도 꿈을 위해 공부한다니.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
제시카가 궁금해했어요. 15시간 정도요. 새벽 5시에 와서 밤 12시까지 있어요. 하늘이의 대답에 우리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AI 토론 수업이었어요. 학생들이 AI와 실시간으로 토론하며 논리력을 기르는 수업이었죠. 한국의 AI 교육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사고력 개발에 중점을 둬요. 담당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하늘이도 토론에 참여했는데 논리가 정말 탄탄했어요. AI가 제시하는 복잡한 문제에도 차근차근 반박하며 자신의 의견을 펼쳤거든요. 애단이 속삭였어요. 우리보다 똑똑한 것 같아. 어떻게 저런 식으로 생각하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목표가 확실하니까 그런 것 같아. 우리는 그냥 공부하는데 얘는 꿈을 위해 공부하잖아. 수업이 끝나고 하늘이와 이야기를 더 나눴어요. 힘들지 않아? 제가 물었습니다. 힘들죠. 그런데 꿈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어요. 언젠가 제가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치료할 거라고 생각하면 견딜만 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식 교육이구나. 강압이 아니라 꿈에 대한 확신이 이들을 움직이는 거야. 저녁 식사 후 밤 11시에 다시 학교를 찾았습니다. 깜깜한 밤인데도 자습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보니 학생들이 여전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도 보였고 다른 학생들도 집중해서 책을 보고 있었죠. 자정 넘어도 저렇게 해요? 애단이 놀라며 물었어요. 자발적으로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요. 도윤 씨가 답했습니다. 그 불빛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게 한국의 힘이구나. 꿈을 향한 멈추지 않는 열정 말이야. 판교 테크노밸리에 도착하자 신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유리 건물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입구에서 하얀 로봇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가이드를 맡은 AI-75입니다. 로봇이 말하는 순간 모두가 멈춰섰어요. 목소리가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따라오세요. 오늘은 한국의 AI 기술을 직접 체험하실 거예요. 로봇이 앞장서며 걸었습니다. 마이클이 비웃었어요. 로봇 한 대 굴러다니는 게 대단한 거야? 우리도 있잖아.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로봇이 말했습니다. 마이클님, 혹시 어깨가 아프신가요? 걸음걸이 패턴을 보니 왼쪽 어깨에 부담이 있어 보이는데요. 마이클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 걸음걸이와 자세 분석으로 근골격계 이상을 예측할 수 있어요. 정확도는 94%죠. 첫 번째 체험실은 의료 AI였습니다. 뇌파 측정 장비를 쓰자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들이 나타났어요. 이 AI는 치매를 20년 전에 미리 예측해요.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제시카가 감탄했습니다. 20년 전에? 정말? 네, 한국에서 개발한 기술이에요. 뇌파 패턴만으로도 가능하죠. 두 번째 체험은 자율주행이었습니다. 차 안에 앉자 핸들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현재 서울 시내 곳곳에서 시범 운행 중이에요. 사고율은 인간 운전보다 90% 낮아요. 기사 없는 차가 완벽하게 주차까지 했습니다. 애단이 중얼거렸어요. 이게 정말 가능해? 우리나라는 아직 실험 단계인데. 가장 놀라운 건 교육 AI였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코딩한 번역 프로그램을 시연해줬어요. 중학생들이 만든 거예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실시간으로 50개국 언어를 번역해요. 저는 직접 해봤습니다. I love Korea라고 말하자 즉시 한국어로 한국을 사랑해요라고 번역됐어요. 발음까지 완벽했죠. 마이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중학생이 이런 걸 만들었다고? 진짜야? 한국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AI 코딩을 배워요. 창의성과 기술력이 함께 자라는 거죠. 도윤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AI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예요. 의료, 교통, 교육까지 실생활에 바로 적용하는 실용성이 우리 강점이죠. 마지막 체험실에서는 AI가 개인 맞춤형 학습 계획을 세워줬어요. 제 학습 패턴을 분석해서 수학, 과학 공부법까지 제시했죠. 클라라님은 논리적 사고가 뛰어나니 수학에서 증명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세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10분 만에 제 특성을 파악하다니. 체험을 마치고 나올 때 에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할 나라는 한국일지도 몰라.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어요. 마이클도 더 이상 비웃지 않았거든요.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는데. 제시카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할아버지가 본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미래를 앞서가는 나라가 됐다니. 이게 진짜 한국의 모습이었구나.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희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에단이 복도에서 문을 두드렸어요. 클라라, 다들 로비에서 모이자고 하는데 어때? 저는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나갔습니다. 제시카와 마이클도 이미 와 있었어요. 오늘 본 거 진짜 충격이었어. 제시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이 같은 애들이 진짜 있다니. 마이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정해. 생각보다 대단했어. 로비 한편에 앉아 우리만의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아무도 졸리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어떻게 하지? 제가 핵심을 짚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서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 에단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뭔가 바꿔야 할 것 같아. 한국 애들처럼 목표의식이 확실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제시카가 걱정했어요. 그럼 우리도 밤 11시까지 공부해야 하는 거야? 그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마이클이 반박했습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야. 태도가 문제지. 하늘이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었잖아.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한국 학생들처럼 해야 할까? 아니면 우리 방식대로 해야 할까? 15시간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목표는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 제가 결론 내렸습니다. 에단이 흥미로워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할 건데? 일단 한국어 과목부터 신설하자. 오늘 본 AI 기술들도 배우고 싶고. 제시카가 제안했습니다. 마이클도 동의했어요. AI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면 좋겠어. 한국 애들처럼 중학교 때부터 코딩 배우게.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구나. 우리가 직접 나서서 바꾸려고 하다니. 그럼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만들어보자. 제가 제안했어요. 하늘이 같은 친구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함께 공부하는 거야. 모두의 눈이 반짝였어요.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흥분이 커졌거든요. 학교에 돌아가면 건의서 쓰자. 에단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을 다 정리해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정규 과목 신설, AI 코딩 교육 의무화, 한국 고등학교와 교환학생 프로그램. 엄마한테 보고하면 뭐라고 할까? 에단이 걱정했어요. 처음엔 반대하겠지만 우리가 변한 모습 보면 인정할 거야. 제가 확신했습니다. 새벽 1시가 됐는데도 우리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 받은 충격이 계획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진짜 신기해.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는데. 마이클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할아버지가 보셨던 나라와 우리가 본 나라가 같은 곳이라니. 정말 기적 같아. 마지막에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윈저 아카데미를 한국처럼 미래지향적인 학교로 바꾸겠다고. 그 변화를 우리가 직접 이끌어가겠다고. 호텔방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번 여행이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뉴욕 공항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캐롤라인이 미리 언론에 알린 모양이었어요. 학생들이 한국에서 세뇌당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세뇌가 아니라 깨달음이었습니다. 캐롤라인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어요. 보세요. 아이들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게 정상인가요? 에단이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많이 배웠어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알게 됐어요. 대단하다니. 작은 나라가 뭐가 대단해? 캐롤라인이 화를 냈습니다. 그때 마이클이 나섰어요. 작다고 무시했던 제가 잘못이었어요. 크기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더라고요. 제시카도 거들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열정을 보고 정말 반성했어요.
우리는 꿈도 없이 그냥 살고 있었거든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웠나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AI 기술의 실용성, 교육에 대한 진정한 열정,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배웠어요.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한국에서 돌아왔어요. 어땠니, 클라라야? 내가 걱정했던 게 맞았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지키신 그 땅이 이제 미래의 땅이 됐어요. 저는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70년 전 할아버지가 본 굶주린 아이들이 이제는 AI로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 기초를 만드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한참 조용하셨다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됐단 말이니? 네, 정말이에요. 할아버지 덕분에 지금의 한국이 있는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우리는 바로 건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어 과목 신설, AI 교육 프로그램, 교환학생 제도까지. 놀랍게도 학교 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우리의 진정성이 전해진 모양이었습니다. 3개월 후 결과가 나왔어요. 윈저 아카데미에 한국어 과목이 신설됐고 AI 코딩 수업도 시작됐죠. 더 놀라운 건 학교 성적이었습니다. 한국식 자율학습을 도입한 후 우리 학교가 주 전체 성적 상위 10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캐롤라인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단이 정말 달라졌어요. 목표가 생기니까 스스로 공부하더라고요. 가장 기뻤던 건 다른 소식이었어요. 우리의 한국 수학여행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클라라, 너 때문에 미국 교육이 바뀌고 있어. 에단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물결이 되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클라라야, 네가 본 한국이 진짜구나. 내가 지킨 땅이 이렇게 아름다운 미래가 됐다니.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우리에게 준 큰 꿈. 이제 우리가 그 꿈을 이어가겠다고. 한국에서 받은 감동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편견이 존경으로 바뀌는 기적 같은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나라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진짜 실력, 그리고 그 실력을 인정받아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한국 교육 모델까지. 정말 가슴 뿌듯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한국의 이야기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한국 자랑거리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릴게요. 클라라가 할아버지께 말했듯이 당신이 지키신 땅이 미래의 땅이 됐어요. 우리도 지금 이 순간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변화의 주인공이시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많은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감동 캐비넷 작가 해리였습니다.